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시작됐죠. 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청문 전국 첫날부터 파행을 겪기도 했는데, 오늘 검증대에 오른 5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오늘의 뉴스 시간에 잠시 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녀 교육비와 노후 준비, 그리고 당장 눈앞에 놓인 대출 상환까지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무엇부터 해결해야 할지 고민되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 돈 되는 라디오 짠테크 SOS에선 우선순위를 정하는 법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 우리 애청자분들과 소통하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물가 시대 여러분의 절약 꿀팁을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절약법을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돈을 아끼기 위해서 즐겨 찾는 동네 최저가 식당이나 마트 자랑해 주셔도 좋습니다.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10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또 저희 방송은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오늘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5개 부처 후보자 검증이 이루어지죠? 네, 오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이렇게 5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오늘 하는데요. 예. 오늘은 아무래도 이 중에서는 한성숙 후보자 쪽이 제일 뜨거울 것 같아요. 네. 기업인 출신입니다. 네이버 대표이사 사장 등을 역임했는데 지금 의혹 걸려있는 게 농지법 위반 의혹, 네. 가족 상대 아파트 편법 증여, 예. 또 삼청동 한옥 헐값 임대 의혹 등등이 제기된 상태라서 야당 의원들이 이쪽을 좀 많이 노리고 질의를 집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권오을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원래 보수 진영 쪽에 몸을 담았었던 그렇죠. 중진 정치인이라서 네. 처음에 이제 발탁을 했을 때 어떤 탕평 얘기가 네. 나왔던 인사인데, 지금 이분은 그 같은 기간에 여러 곳의 업체에서 일했더라. 그러니까 일명 겹치기 근무 의혹이 네. 쟁점이 될 거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일단 후보자 측하고 민주당 측은 그 논란을 삼는 경력 대부분은 비상근직이라서 좀 관련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그래도 여기서 오늘 좀 비교적 무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쟁점이 된다면 탈원전, 재생에너지 이런 정책 위주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네네. 그런데 오늘도 이 여야의 협의로 채택된 증인 참고인이 적기 때문에 맹탕 청문회가 반복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문 전국 첫날이었던 어제 아무래도 이 보좌진 갑질 의혹 제기됐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게 좀 관심이 집중됐죠. 네, 어제 상당했는데요. 네. 이게 오전 10시에 시작했는데 자정을 넘겼어요. 예. 14시간가량 했는데 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성이 오갔고 국민의힘에서 원래 이런 청문회 때는 어떤 퍼포먼스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의힘이 쓰레기를 들고 나오기도 네. 하고, 네. 그리고 손팻말 이렇게 갑질왕 강선우 아웃 이렇게 적어놓고 그거를 노트북 뚜껑에 붙이면 네. 이렇게 앞에 잘 보이게. 세워지잖아요. 예.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이거 항의를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일단은 내용상으로 봤을 때 강선우 후보자는 자신의 부덕의 소치다 라면서 처음으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해명한 내용들 보면은 사무실에서 쓰려고 주문한 물품들 택배 상자 뜯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렇게 가지고 내려간 적도 있고 또 전날 먹은 걸 차에서 먹으려고 가지고 갔다가 또 다 못 먹고 차에다 놔둔 적이 있다. 뭐 이런 해명이 있었고요. 네. 또 뭐 일각에서 일부 매체에서는 전 보좌진을 강선우 후보자가 법적 조치할 거라고 예고했다. 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또 가족들 강석으로 위장 전입한 거 이 의혹에 대해서는 발달 장애 가진 자녀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환경이 변하면 안 되다 보니까 좀 천천히 이동을 하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취지인데 이 과정에서 눈시울을 붉히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저거 쇼하는 거다. 감정 잡고 있다. 뭐 이런 비아냥도 나왔고요. 예. 이렇게 14시간 걸쳐서 청문회를 했는데 일부 거짓 해명 논란이 일었어요. 네. 근데 계속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보도를 하는 게 SBS란 말이에요. 예. 여기는 전직 보좌관과의 텔레그램 대화를 가지고 있다고 일단 밝힌 상태입니다. 네. 그거를 그 날것으로 원본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쥐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보좌진하고 얘기하기로는 현관 앞에 박스 놨으니 지역 사무실로 가져가 버려줘요라고 했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보좌관이 다른 의원실 보좌진하고 SNS에서 대화를 했는데 네. 이 쓰레기 더미 사진 보내면서 퇴사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른 의원실 보좌진이 설마 또 강이냐 강선우 후보자냐 네. 이 얘기였고 당연히 강이죠. 이렇게 처음이 아니라는 네 것처럼. 서로 대답을 했다라는 건데요. 요 해명이 일단 사실 국민들의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이걸 보시면서 뭐 이게 야당도 사실 보도에 의존한 것이지 송곳 질문을 하지 못했다. 또 여당도 해명을 내놨지만 강선우 후보자도 제대로 된 해명이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제 국민들께서 또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평가하는지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강 후보자뿐만 아니라 다른 장관 후보자들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정면 충돌하면서 또 파행을 빚었습니다. 네, 특히 과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여기도 예. 야당이 손팻말 들고 와가지고 그게 문제였는데 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지점은 그날의 주인공인 그 후보자가 아니라 네. 과학기술위원장 그렇죠. 최민희 위원장에 대한 팻말이었어요. 네. 최민희 아웃하고 예. 뭐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거 나가라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정작 후보자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것보다는 네. 이 위원장을 끌고 오니까 여기서 조금 어떤 희석되는 부분이 좀 있었다라고 네. 보여지고 전재수 후보자 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이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네. 그러면서도 또 이제 야당에서 질문은 부산시장 나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전재수 후보자는 일단은 부인은 했는데 할 일이 많다. 뭐 예, 할 일이 많고 또 사람 일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완전한 부인도 아닌 그런 대답이 나왔고요. 네.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역시나 이 대북관이 아무래도 쟁점이 될 걸로 예상이 됐는데 네. 정동영 후보자한테 질문을 했는데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의 존재를 규정하자면 우리에게 위협이다. 이런 취지로 대답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야당에서 북한이 핵무장하고 우리한테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데도 위협일 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그런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이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뭐 오늘도 강대강 대치 이어질 거고 금요일까지 쭉 이런 장면들이 이어질 텐데요. 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회의감이 든다. 청문회라는 자체에 회의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반면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 여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 꼼수 쓰지 말아라. 이렇게 촉구했는데 근데 국민들이 이런 장면 뭐 하루 이틀 보나요? 이거는 여야 공수가 바뀔 뿐이지 늘 네. 반복되는 장면들이에요. 네. 그래서 민주당도 뭐 회의감이 들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족들을 겨냥하는 걸 방지하자 이런 것들을 마련하지만 네. 사실 언제까지나 여당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공격수가 될 때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고 중요한 건 핵심은 청문회라는 구조의 그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평가도 국민들이 할 테고요.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청문회가 뭔지 좀 깊게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특검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시도가 무산이 됐고요. 조은석 특검팀이 오늘 다시 2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서죠. 네, 윤 전 대통령이 구속이 됐고 이게 지난 10일입니다. 네. 그런데 출석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어요. 예. 특검팀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지금 불응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어제는 강제 구인에 나섰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것마저 거부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특검은 어제 인치에 실패를 한 거고 급기야 특검팀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서 내렸는데 네. 그 변호인단 측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에다가 구치소 환경이 열악해서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졌고 우리는 조사에 응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어요. 네. 사실상 조사를 보이콧하는 상태인 거고 근데 특검팀이 좀 토로했던 얘기 브리핑을 했는데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했을 때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제 구인이 뭐 오늘 오후 2시에도 또 불발이 된다면 구치소로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것도 시도를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이 또한 성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요. 그렇죠.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구치소 방문 조사 거부했을 때 네. 결국에 대면 조사 없이 바로 재판에 넘겼거든요. 아, 네.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게 이때 수사를 지휘했던 게 윤 전 대통령. 그 당시에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그렇군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조사 때도 특검팀 수사팀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분석이 나오고 일각에선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본인이 수용복을 입고 공개되는 게 너무 꺼려진다는 거죠. 대중에. 네. 그런 추측도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오늘 강제구인 방침을 세우기는 했는데 이게 본인이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 사실상 강제로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향후에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특검팀이 다발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한테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해달라 요청했는데 협조하지 않고 있고요. 김건희 특검팀도 윤상현 의원한테 왜 그러냐면 이 보궐선거 공천 개입 네, 봐야 되니까 그때 공관위원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윤상현 의원한테 아이폰을 이미 제출 받았어요. 네. 근데 비밀번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그렇죠. 제출을 거부해서 네. 휴대폰을 내면 뭐합니까? 네. 잠겨 있고 비밀번호를 제공 안 하니까 이거는 무용지물인 거거든요. 네. 물론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할 거지만 아이폰 같은 경우에 사실상 포렌식이 어려워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그걸 알고 또 뭐 제출을 한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윤 전 대통령 이제 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 무인기를 우리 쪽에서 보냈다는 이 내부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전해지면서 좀 파장이 일고 있네요. 네, 요 건이 좀 내용상으로 일단 충격적인 거고 예. 단독 보도가 되게 여러 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종합해 보면요. 네. 특검팀이 일단 그 무인기 침투 의혹하고 관련해서 압수수색 들어갔는데 국가안보실,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드론작전사령부, 합참 등등에서 24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특검이 어떤 걸 확보했냐면 우리 군이 작년 10월, 11월 이때 북한의 무인기를 총 10여 회 보냈다라는 내부 보고서입니다. 네. 군 내부의 보고서고 네. 기존에 두세 차례 무인기 보냈다라고 알려져만 있었는데 그렇죠. 네. 3배 이상 많은 거고 네. 횟수가요. 그리고 여기에 드론사 예하, 김포 백령도 대대 외에도 연천대대 등이 작전에 관여했다라는 정황이 나온 거고요. 네. 이미 그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특검팀이 또 녹취록도 확보한 게 있어요. 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다라고 했던 현역 장교 녹취록 이것도 확보를 했고 그렇죠. 그래서 내부 보고서 무인기 보냈다 여기에 어느 대대들이 관여했다 녹취가 있다 이런 것들이 다 종합했을 때 특검이 보는 건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이 군의 지휘 계통을 아예 무시하고 직접 드론사에다가 무인기 침투 지시를 내렸다고 이렇게 보는 거고요. 네. 결국에는 이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비상계엄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죠. 그랬던 작업이 아니겠느냐. 네. 이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이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자신은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 이렇게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거고요. 예. 보고받지 못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 네. 내란 특검팀은 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출국 금지 조치한 상태입니다. 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당 혁신위원회가 인적 쇄신론을 제시를 했는데 이걸 둘러싸고 좀 갈등이 커지면서 전당대회 일정도 확정을 못 짓고 있어요. 네, 원래 8월에 하자고 얘기가 나왔던 건데 네. 어제 국민의힘 선관위가 첫 회의를 열었어요. 예. 근데 대회 일정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뭐 늦어도 8월 말에는 개최한다 정도의 공감대.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얘기라서 역시나 계속해서 이 혁신위가 제시한 인적 쇄신론이 이걸 기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요. 네. 권영세 의원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드러내놓고 계속 주고받고 충돌하고도 있어요. 예. 먼저 권영세 의원이 KBS 라디오 전격 시사에 나와서 그 한동훈 전 대표 당대표 출마론 이거 물어봤는데 네. 2등으로 경선된 분인데도 선거에도 큰 도움도 안 줬고 오히려 어떤 면에선 선거에 방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 강제 교체 주도해놓고 권영세 의원이 네, 네. 그리고 민주당 출신 인사들한테도 한덕수 출마 지원 부탁하는 그런 이해 안 되는 행동하지 않았느냐 따졌고요. 네. 여기서 또 멈추지 않고 권영세 의원이 후보 교체 사태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한테도 책임 있지 않냐. 경선 막판에 김문수 후보한테 표 쏠리니까 마치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막 이러면서 단일화 가능성 본인도 시사하고 그러고 다니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또 따진 거고 여기서 또 한동훈 전 대표 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따지고 이렇게 네. 계속 좀 주고받고 있는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계속 이렇게 탄핵 반대론 이런 걸 두고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내부에서. 네, 송원석 원내대표 포함해서 당 지도부가 같은 날에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 대거 출동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리에는 강사 전한계 씨 등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인사들 참석했고요. 예. 부정선거 이런 주장도 나왔던 그런 자리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요.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절약 꿀팁 공유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를 막 쏴주고 계시는데 5226님 회사에서 동료들과 가성비 좋은 건 공동 구매를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단호박 공동 구매했는데 너무 달고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점심에 이렇게 밖에서 사 먹기 부담스러워서 도시락을 싸서 다니는데 각자 반찬 한두 가지 가져와서 함께 펼쳐두고 먹습니다. 한식 뷔페 안 부러워요 하셨거든요. 와, 근데 회사 동료분들하고 사이가 정말 좋으신 것 같아요. 이런 뭐 공동 구매도 하고 도시락도 나눠 먹고 이런 게 저는 학창 시절에나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너무 부러운 회사 분위기고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7557님, 저는 만보기 앱테크 합니다. 건강도 챙기고 소소하게 포인트 모아서 무료 커피 즐긴답니다. 이거는 저도 실천하고 있는 건데 이거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꽤 자주 쿠폰 오거든요. 그러면은 뭐 기분 좋게 주변에 누구 사주기도 하고 몸도 건강해지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콩으로 김재은님, 주말마다 남편이랑 광교산 오르는데요. 산 아래 밭에서 할머니가 키우신 제철 채소를 팝니다. 아주 저렴하고 싱싱하고 양도 넉넉히 주세요. 그걸로 제철 밥상 차려 먹습니다 하셨고요. 1342님은 좀 특별하시네요. 밤에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밤에는 쇼핑을 하지 않습니다. 꼭 밤에 사면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꼭 들어야 되겠네요. 저는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쇼핑하는 일이 많은데 잦은데 저도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일찍 잠에 드는 습관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약 꿀팁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10분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고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9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죠.
4시가 교통정보입니다. 지금도 비가 오락가락하는 곳이 많습니다. 교통 안전에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시내 남산 1호 터널 강남 쪽으로 사고 났습니다. 터널 안 1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으니까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체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오산 부근이고요.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남사 부근부터 속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 분기점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일찍에서 금천 쪽의 정체가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청주 영도고속도로 청주 쪽으로 가신다면 화서 2터널 부근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3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세상의 모든 지식. 화요일은 IT 이슈를 살펴봅니다. IT연구소, 오늘은 김아람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체 직원의 4%가량 되는 9,0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아니, 10,000명 가까운 엄청난 숫자인데 왜 이런 결정을 한 건가요? 일단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이번 해고 발표가 더 충격적인 이유가 올해 이게 처음 있는 발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미 5월, 6월에도 수천 명 수준의 해고를 단행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보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미 전체 인력의 3% 수준인 6,000명 내외로 해고가 이루어졌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번 감원이랑 합하면 올해 들어서 자른 직원이 거의 15,000명 이상이 된다라는 건데 특히나 단일 규모로는 2023년 이후 최고 수준의 이번에요. 발표입니다. 네. 보니까 워싱턴주 본사에서만 거의 2,000명 정도가 해고된 걸로 알려졌어요. 네. 근데 이 중에 그러면 어느 분야에서 누가 해고가 됐냐 좀 살펴보니까 네. 40% 정도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분야였고요. 그러니까 뭔가 개발을 하는 이런 네. 분들이었고요. 나머지 30%나 뭐 제품 관리나 기술 프로그램 관리 이런 중간 관리자분들이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잘 보니까 단순히 한 부서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체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걸쳐져 있는데요. 네. MS가 좀 큰 기업이다 보니까 서비스가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뭐 링크드인 같은 약간 네트워킹 서비스 네. 그리고 게임 부문인 엑스박스 이런 곳에서 좀 골고루 이런 감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렇게 해고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회사에 돈이 없나? 좀 어려운가? 네. 싶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두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인 거예요. 그래요? 네. 올해 1분기 회계연도 매출 기준을 보니까 700억 달러를 벌었대요. 7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네. 99조 원입니다. 100조 원. 예. 이런 돈을 벌었고, 그러니까 시장의 어떤 예상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한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작년부터 누적 감원 규모가 이렇게 크다라는 게 굉장히 좀 충격적인 거죠.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사람을 자르는 이유가 바로 AI에 투자하기 위해서다라는 점입니다. AI에 투자하려고 다니는 사람을 자른다는 게 이게 그러면은 AI가 그 자리를 대체한다는 걸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AI에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인건비를 줄여서 AI 부품도 사고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네. 이런 건데요. 이미 올해 한 해 AI 인프라에 800억 달러를 지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십조 원 규모를 올 한 해에만 투자하겠다. 네, 네. 이렇게 발표를 한 건데 네. 하나로 따지자면 거의 120조 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라고 해요. 120조 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국가 나라. 차원도 아니고 네네네. 한 기업에서 이만큼 그러게요.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인건비 줄여서 GPU처럼 AI 훈련에 쓰이는 거 이제 비싸니까 네. 그런 거 확보하는 데 쓰겠다라는 거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AI가 업무 효율성을 좀 높이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없어도 일을 할 수 있겠다.
씁쓸한데. 네, 이런 평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네. 실제로 MS의 CEO인 사티아 나델라가 얼마 전에 발표를 한 게 있는데 회사 코드의 30%를 이미 AI로 작성하고 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의 역할이 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또 골드만삭스의 한 분석가가 이야기한 걸 보면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처럼 계속 AI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최소 10,000명 정도의 직원을 감축해야 할 거다. 아이고.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투자 비용에 대해서 상쇄를 위해 인건비를 줄이는 경향이 그냥 짧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다. 아하. 이제 이런 이야기이고요. 또 실제로 보면 MS가 콜센터 비용을 AI로 대체하면서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6,800억 원 이상을 절감했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챗봇이 고객 문의의 상당 부분을 처리해 주니까 상담원들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거죠. 진짜 사람의 자리를 순수히 대체를 한 거네요. 맞아요. 네. AI가 이제 대체를 하고 있고 실제로 MS의 관계자들이 이렇게 사내 메신저 이렇게 뿌리면서 AI 도구인 코파일럿을 모든 업무 역할에 도입해서 활용도를 높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AI를 사용할 것을 계속 주문하고 있다라고 해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 사람의 역할을 AI로 대체하는 그런 조직적인 개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야, 지금 MS도 뭐 이런 상황이니까 잘 나가는 상황에서 이런 또 투자를 위해서 이렇게 대량 해고를 하는 거니까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좀 상황이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만 말씀을 드렸지만 네. 뭐 구글, 인텔, 아마존 이런 정말 돈이 많은 기업들이 네. 거의 다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구글의 케이스를 보면은 올해 2월 달에 희망퇴직 프로그램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네. 대상이 되는 직원이 25,000여 명 정도가 돼요. 네, 훨씬 더 많은 예. 굉장한 숫자고요. 또 인텔도 작년 올해에 걸쳐서 조직 개편 그리고 비용 절감 차원으로 해고를 굉장히 조직적으로 단행하고 있고 네. 아마존도 AI와 자동화 도입에 따라서 인력을 계속 감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국의 노동통계국에서 자료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번 알아보니까 네. 올해 3월 기준으로 미국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고용이 1980년도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라고 해요. 40여 년 전보다. 맞아요. 와, 네. 그러니까 2023년부터 올해까지 2년 동안 프로그래머 고용만 27.5%가 줄어들었다. 거의 그래요. 30% 가까운 인력이 빠졌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인력들이 핵심 인력이라고 꼽혔던 곳인데. 맞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네. 뭐 또 구인 구직 플랫폼의 데이터를 봐도 그러니까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가 한 10% 정도 증가를 했는데 네. 소프트웨어 개발자 채용 공고는 35%나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굉장히 비슷한데요. 네. 원티드랩이라는 곳에서 현직 개발자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AI의 코딩 실력이 이미 1에서 3년차 개발자들의 실력을 능가했다. AI가. 네. 아. 그러니까 사람보다 낫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응답하신 분들이 반이 넘는다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코딩이라든가 신입 개발자들의 역할을 AI가 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신입을 뽑을 바에야 그냥 AI 활용을 하겠다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게 저는 아직도 조금은 다가오지 않은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현실에 들이닥친 상황이네요. 네. 그런데 또 얼마 전 뉴스에서는 이 AI 인재를 확보하려고 막 대기업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쓰고 이런 얘기도 들렸거든요. 네. 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맞습니다. 진짜 너무 아이러니하고 너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부분인데요. 네. 이 페이스북 운영하고 있는 메타 네. 여기가 정말 지금 난립니다. 예. 이 AI 인재, 그러니까 AI 부분에서 약간 뒤처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네. 속도를 좀 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I 인재 영입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지금 퍼붓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극단적인 예시지만 보면 이 경쟁사인 오픈 AI에서 어떤 사람을 데려오기 위해서 1억 달러의 어떤 패키지를 제안을 했대요. 한 사람에게. 네. 근데 1억 달러가 한국 돈으로 따지면 지금 한 1,370억 원이거든요. 웃음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 정도 연봉을 준다라고 하면 야. 저는 사실 당장 갈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1%만 줘도 저는 혹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오픈AI의 CEO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기는 했지만 네. 그만큼 굉장히 최상위 AI 인재 영입을 위해서 엄청나게 지금 적극적이다라는 거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메타는 오픈AI의 핵심 인력들을 정말 속속 빼앗아 오고 있는데 네. 트리 오피스에 있던 핵심 연구원 3명을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빼오기도 했고요.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냐 보니까 GPT-4o 개발에 굉장히 핵심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빼앗기는 회사 입장에서는 진짜 미친 짓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이게 메타만 그런 게 아니라 업계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이야, 이렇게 AI가 뭐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해 나가고 또 사람들 인력은 계속 줄여 나가고 이런 흐름이라면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영향을 받을 걸로 좀 예상이 될까요? 세계경제포럼 자료를 보니까요. 2023년부터 27년까지 5년 동안 8,3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거다. 8,300만 개. 네, 만 개. 8,300만 개요. 네. 예, 와. 이렇게 감소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근데 물론 새롭게 생성되는 일자리도 있기는 한데 네. 순 감소만 따지면 거의 1,400만 개 수준의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네. 이게 보면은 전 세계 고용의 2% 정도라고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업종별로 보면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걸로 보이는 게 뭐 계산원이라든가 매표원, 뭐 데이터 입력, 회계 이런 곳에서는 네. 최대 한 2,6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 같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동화되는 수준을 보면 현재 모든 비즈니스 관련 작업의 42% 정도가 2027년에는 자동화될 거다. 42%나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죠. 네. 그래서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수준입니다. 방금 근데 일자리가 뭐 줄어드는 것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고도 하셨는데 네. 생기는 일자리는 어떤 걸까요? 네. 반면에 아까 8,300만 개 없어진다라고 네. 했는데 한 6,900만 개 정도는 새로 생길 거다라는 그런 전망도 셈이네요. 같이 했어요. 네. 어떤 곳에서 이렇게 고용이 이루어질 거냐 보니까 자율주행차하고 전기자동차 관련 직업은 좀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한 40% 이상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AI 관련 직종들이 가장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AI 엔지니어라든가 머신러닝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직업들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가 활용되는 영역이 넓어지는 만큼 그 AI를 다루는 사람의 일자리가 많아진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우리 이 정부와 기업들은 이런 변화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는 AI 기술 확보를 우리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네. 또 다른 하나는 AI 인력을 그러면 육성을 하고 지금 없어질 가능성이 높은 직업에서 재교육을 실시해서 다시 취업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두 가지 축입니다. 네. 우리나라 정부를 보면은 올 한 해 뭐 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시키고 또 AI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AI 기반 어떤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중국, 일본 이런 국가들도 각자 얼마 정도의 AI 투자를 해서 우리가 인력을 창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직원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 안에서도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거기에 좀 적절한 기회를 제공을 하는 방식으로 사내 교육들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개인들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요. 제가 다녀보니까 AI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정말 싫어하시더라고요. 괜히 무섭기도 하고 맞아요.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는 약간 두려움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AI를 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동반자로서 혹은 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사실 두 번째로는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평생 학습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변하는 만큼 나도 세상을 이해하고 좀 쫓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귀찮으시겠지만 한번 좀 알아보시려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이제 네. 받아들이고 좀 즐기는 방법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가 우리 사회에 미칠 전체적인 영향을 어떻게 보실까요? 한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경제 성장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실제로 향후 10년간 한 연평균 7% 정도의 글로벌 GDP 상승이 있을 거다.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이건 우리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약간 그 뒤처지는 혹은 따라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충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기반과 규제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도 제가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게 먼 미래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만큼 다가와 있었거든요. 현실 네. 안으로. 앞으로의 속도도 지금까지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당장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빠르게 해 나가야 준비를 해야겠구나 하는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 연구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아람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화요일에만 만나볼 수 있는 인터뷰 코너 이슈 톡톡 준비되어 있고요. 고물가 시대 맞춤형 재테크 전략을 짜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그리고 지루한 일상에서 벗어나는 여행 안내소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하던 일을 끝까지 하지 않고 중간에 그치고 안 하는 것을 표현할 때 그만두다나 고만두다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모두 맞는 표현인데요. 그렇다면 이 두 표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보통 많이 사용하는 표현은 그만두다인데 이 말은 하던 일을 그치고 안 하다를 뜻하고 직장을 그만두다, 학업을 그만두다 같이 말합니다. 또 그만두다에는 할 일이나 하려고 하던 일을 안 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책을 읽으려다 그만두었다 같이 말할 수 있죠. 반면에 고만두다는 그만두다보다 작은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런 장난은 고만둘 때도 되지 않았니? 그를 만나려다 귀찮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만두고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만두다와 고만두다란 말과 관련해 자주 들을 수 있는 것으로 간두다나 관두다 같은 표현도 있는데요. 이것은 모두 발음의 편의를 위해 잘못 발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간두다는 그만두다의 준말이고 관두다는 고만두다의 준말로 모두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그만두다와 고만두다뿐만 아니라 간두다와 관두다 모두 사용하셔도 좋은 표현입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수도권과 충북, 강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비구름이 듬성듬성 자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충북과 강원 내륙과 산지, 영남에는 10에서 60, 호남과 강원 동해안에 최대 40mm, 수도권과 충남에는 10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고요. 당분간 전국적으로 초속 15에서 20m 안팎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오늘 내리는 비는 밤에 그치겠지만 내일 오전부터 다시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비가 시작되겠고요. 토요일까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호우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최신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기온은
부터는 30도를 밑돌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28도, 대전 26도, 전주 27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이후부터는 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와 끈적한 더위가 나타나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전국에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1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 소식에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희생자를 애도하며 근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은 국방, 보훈부 장관 후보자 등 5명에 대한 인사검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비방과 인신공격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문회 파행을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관련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법당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또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역업체 경영진 등을 소환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은 구속 뒤 2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늘 오후 강제 구인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장에게 다시 전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다였습니다. 푹푹 찌던 찜통 같은 날씨가 한순간에 돌변했습니다. 영동과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면서 지난주까지만 해도 폭염 걱정을 했는데 이번 주엔 비 피해를 우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톡톡 시간에는요, 이렇게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 이런 날씨가 취약계층에게는 얼마나 더 혹독하게 느껴질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명대 환경공학과 김혜동 교수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오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진짜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라고 할 정도로 뜨거웠는데 지금은 또 더위가 좀 물러가고 극한 폭우가 쏟아진 지역도 있고요. 근데 이 폭우도 폭염 때문에 발생하는 거라면서요? 예, 그래서 대기 중에 비가 많이 오려고 하면 대기 중에 수증기량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대기 중에 포함될 수 있는 수증기량은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7% 가까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염으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해양으로부터 증발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하늘로 수증기가 올라가면 그것은 응결해서 땅에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폭우 형태로 비가 많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폭염이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상의 온도가 많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상의 온도가 높다는 이야기는 이게 바로 대기를 불안정화시킨다. 즉 순학비를 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폭염과 연관이 깊습니다. 일부 이제 시민들의 경우에는 장마가 지난주에 끝난 거 아니었나? 왜 이렇게 이 폭우가 쏟아지는 건가 하고 이렇게 의아해하실 것 같은데 이 장마의 양상이 조금 달라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한 며칠간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좀 오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며칠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다 이제 장마가 시작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네네. 지금은 장마 선선에서 내린 비가 아니고요. 예,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후퇴를 해가지고 그 일본 쪽에 우리나라 동해 먼 바다 쪽에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아주 철옹성처럼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나라 쪽에서는 서쪽에서 다가온 저기압과 남쪽에서 태풍으로까지 성장을 못하고 열대 저압부 정도로 성장했던 이 저기압이 이 서쪽 동쪽으로 이동이 가야 되는데 북태평양 고기압에 막혀가지고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결합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옛날 뭐 일상적인 것 같으면 이게 하루 정도 비가 오고 금방 개일 텐데 이게 저기압이 동쪽으로 못 빠져나가도록 북태평양 고기압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마인 것처럼 이게 비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장마는 아닌데 이 대치 상황이 이어지니까 장마처럼 비가 계속 오는 상태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런 패턴이 혹시 그러면 지난주만 해도 폭염 때문에 이 가뭄 피해 걱정이 컸었는데 가뭄 해소에는 좀 도움이 되나요? 네, 많은 도움이 되겠죠. 이런 현상들이 거의 한 일주일 넘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매우 지금 가뭄 현상이 매우 심각했거든요. 제주도,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경상도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그리고 올해 장마가 시작될 때 6월에 월 평균 월 강수량이 기상청에서 전망할 때는 평년 내지는 평년보다 조금 많을 것으로 이렇게 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댐에 있는 물을 많이 빼놓은 것 같습니다. 수상공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뭄을 갖다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었는데 이번 온 비는 충분하지 않지만 가뭄의 조금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폭염의 폭우가 이렇게 반복되는 모습을 보고 야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동남아처럼 아열대성 기후가 되는 거 아니냐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 아열대성 기후를 갖다 정의하는 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트레와다라고 하는 기후학자의 제안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의하면 월 평균 기온이 10도 이상인 날이 8개월 이상 되면 아열대 기후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월 평균 10도가 되려고 하면은 낮에 최고 온도가 한 15도 정도 되면 되거든요. 그걸 생각하다 보면 벌써 4월 달이 되면은 낮 온도 15도 벌써 뛰어넘죠. 그렇죠. 그러다가 11월이 되어도 10월 말이 돼가지고 이게 온도 확 떨어지기 전까지 11월 중하순까지도 15도 이상은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아열대로 접어들었고 한 해 한 해 가만 갈수록 이 아열대성 특성이 점점 더 심화되어 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이렇게 농담처럼 했던 말 같은데 이미 아열대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지금 내리는 비가 그치고 나면 혹시 그 무서운 폭염이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예, 요즘은 폭염이 좀 일찍 시작되고 늦게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 1년 중에 가장 더울 때가 언제일까를 이게 데이터로 찾아봐도 우리 선조들이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게 복돌이도 하고 하는 것은 가장 더운 시기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실제 기상 데이터를 조사를 해보아도 그때가 가장 덥습니다. 보통 초복이 시작되는 시기가 금년의 경우 7월 20일인데요. 거의 매년 한 이 정도 찾아오거든요. 이때가 바로 장마가 끝나고 우리나라의 더위가 막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말복이 끝날 때쯤이 되면은 놀라울 정도로 귀신처럼 과거에는 보면 매우 덥다가 말복만 지나면 찬바람이 이제 불어왔거든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더운 시기가 초복에서부터 말복까지 시기라는 것이었고 지금도 그것은 상당히 유효합니다. 데이터 처리를 해보면. 그래서 금년에도 보면은 지금 이 저기압이 북태평양 고기압에 의해서 못 빠져나가고 오래 정체하면서 조금 저온을 가지고 가지고 있지만 이 다음 주에 초복이 시작될 쯤 되면은 온도가 다시 폭염 특보 수준으로 올라갈 것 같고 그리고 8월 말까지 좀 중복 때까지 조금 온도가 좀 떨어질 것 같고요. 다시. 그리고 중복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불볕더위가 시작될 것 같은데 그 더위가
작년에 추석 때도 엄청 덥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예,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9월까지도 이런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작년을 생각해 보면 한 10월까지도 여름 날씨가 이어지는 것 같았는데 이번 올해는 언제까지 이게 이어질까요? 예, 올해도 보면은 우리나라 그 기상 관계 관련된 기관뿐만이 아니고 네. 뭐 일본이라든가 세계 기상기구 이런 데서 전망하는 자료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보통 지금부터 한 6개월 후까지 이렇게 컴퓨터가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가 하는 자료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 금년 12월까지도 평년보다 더울 것이다. 온도가 높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방 말씀하셨듯이 9월, 10월까지는 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초복도 안 왔고 본격적인 더위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약간 섬찟해지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해마다 반복되는 것 같아요. 때이른 더위다, 뭐 역대급 폭염이다 이런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그만큼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때이른 폭염 이 문제에 대해서는 2022년에 유럽에서 5월 달부터 35도가 넘어가는 폭염이 쏟아져 가지고 7월이 되면 저 북유럽까지 유럽 전체를 갖다가 불볕더위로 만들고 많은 사망자 6만 2천 명 정도의 사망자를 낸 이런 폭염이 있었는데요. 이 주제를 가지고 제가 칼럼을 쓴 적도 있었는데 이 때이른 더위라고 하는 것 이게 봄이 짧아지고 여름이 빨리 오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기후 위기 현상의 아주 전형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런 어떤 현상들이 올해는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시작이 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후 변화가 뭐 사람에게도 엄청난 영향을 주고 우리 뭐 가축들한테도 주지만 먹거리하고도 또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먹거리라는 게 농수산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기후를 왜 이렇게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가 하면 모든 생명체들은 기후의 종속 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온기에는 고온기에 적합한 생물들이 살아가고 저온기에는 저온기에 적합한 생물이 살아갈 수 있고 서변하면 서변하고 건조하면 건조한데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거를 건너뛰면서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러면 생각해 보면 그동안 우리가 먹거리로 삼아왔던 농산물 그리고 바다에 있는 수산물 이런 것들은 온대 기후대에 적합한 생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기후가 완전히 IRT로 바뀌어버렸고요. 그다음에 바다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남해안에 가면은 해수 온도가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온대 바다가 아니고 열대 해역의 수온과 맞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조류가 다 녹아내리고 해조류가 녹아내리니까 이걸 서식 공간으로 하는 이 물고기들도 우리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고 그리고 양식도 불가능한 이런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해진 이 기후 변화가 더 이상은 이제 뭐 손쓸 수도 없다. 급변점에 다다랐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그 기후위기 급변점 하는 걸 이제 영어로는 티핑 포인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기후위기의 영향이 너무 심각해서 더 이상 되돌릴 수도 없고 거의 파탄에 이르는 그런 시점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이제 큰 파탄이 이룰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린랜드 빙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남극 빙하가 붕괴되는 현상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파리 협정을 맺었던 2015년에 이미 기후 티핑 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런 요인들도 4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파리 협정에서 이제 목표로 하는 1.5도 하는 거 있잖아요. 금년 말까지 그거를 지켜도 많은 요인들이 티핑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엔에서 바라보기로는 금생의 말까지 파리 협정 목표 1.5도가 아니고 3.1도로 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2도를 넘어서면은 거의 뭐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갖다 정리한 논문이 2022년에 맥케이 등이 네이처지에 논문을 낸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말씀도 이미 우리는 때를 너무 많이 놓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의 결론은 뭔가 하면은 이런 시기일수록
우리에게는 이제 0.0001도도 너무 소중하다. 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많은 이렇게 피해로부터 우리가 보호받을 수도 있고 훨씬 더 많은 피해를 낼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티핑 포인트에 접어들었다 해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아니고 이런 시기일수록 작은 차이에도 우리는 얽매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특별히 노력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번에도 폭우가 많이 쏟아졌는데 목동 같은 경우는 한 50mm 비가 내리니까 네. 도시 그 거리가 침수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 공간에 빗물의 저류 공간이었다 이런 것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배수 펌프를 이용해 가지고 뭐 도시 침수에 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기계는 언제든지 고장 날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 기계에 우리의 목숨줄을 갖다가 맡길 것이 아니고 100% 확실한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 환경공학과 김혜동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이어서 이 기후 취약계층들은 어떻게 여름을 나고 있는지, 길어진 여름에 어떤 대비가 필요할지 이동현 홈리스 행동 활동가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진짜 무더웠는데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더위가 주춤하거든요. 좀 폭염에 취약한 노숙인들 또 쪽방촌 주민분들은 숨통이 좀 트였을 것 같은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 사무실이 이 동자동 쪽방촌 길 건너편에 있거든요. 예. 서울역 근처에 있고 그래서 늘 뵙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도 갔더니 그나마 좀 선선해요. 네.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보면 주차장 한쪽에 그늘이 있는 곳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빌딩풍이 부는 바람길을 찾아서 늘 나와 계시긴 하더라고요. 오늘 네. 경우에. 네. 이 앞서 들으셨겠지만 이제 비가 그치고 나서 다시 또 폭염 무더위가 찾아온다고 하거든요. 네. 벌써 걱정인데 이 쪽방촌 같은 경우에는 바깥보다도 실내가 훨씬 더 뜨거워서 네. 오히려 더울 때 야외로 나와서 더위를 식히기도 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리 노숙하시는 분들 중에 쪽방 주민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예. 저희는 여름철이면 쪽방 주민들 그리고 고촌에 사시는 분들이 계절적 노숙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네. 야간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박스를 막 펴고 계시거나 돗자리를 펴고 계신 쪽방 주민들을 보게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이 열을 가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보다 이제 밖에 나와서 바람이라도 쐬면서 네. 밤을 보내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데 쪽방에 이렇게 작기도 하고 창도 없기도 하지만 단열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네. 달궈지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 벽돌이나 콘크리트 이렇게 좀 튼튼한 벽체로 된 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네. 목조나 블럭집이 또 절반 정도가 되어서 네. 단열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평균 한 70년 이상 예를 들어 동자동 쪽방촌이 78년도에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때도 이미 낡았던 건물이라서 1920년도에 사용 승인이 된 건물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낡고 예. 그다음에 어떤 샤워장이 있는 집이나 취사장이 있는 집이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요. 더울 때 기본적으로 씻거나 물이라도 좀 끼얹어야 시원할 텐데 네. 그런 설비도 없는 집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렇게 더위를 피하고 이런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서울시가 이제 쪽방촌 주민들이나 노숙인들을 위해서 폭염 대책을 가동 중인데 이건 좀 얼마나 도움이 되나요? 한 5월 정도 되면 서울시가 이제 여름철 종합대책이라고 해서 가동을 하고요. 예. 장애인 노인분들을 위한 대책도 있지만 쪽방 주민과 이제 거리홈리스를 위한 그런 대책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요지는 그런 거예요. 노숙인 시설을 노숙인 전용 무더위 쉼터로 이용하게 하고 네. 쪽방 상담소를 쪽방 주민 전용 무더위 쉼터로 이용하게 하는 이 정도가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쪽방 주민을 위해서는 동행 목욕권이라고 한 달에 2장을 주거든요. 동행 목욕권이요? 네네. 그 대중목욕탕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주는 거예요. 네. 네,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욕시설 이런 것들이 쪽방에 없기 때문에 그게 주는 건데 여름에는 그걸 2장에서 4장으로 늘려요. 네. 네, 그걸 이용해서 이제 밤에 더위를 피해라. 밤 더위 대피소로
목욕탕을 쓰기도 이용해라라는 건데 네. 근데 사실 밤에 문 여는 목욕탕이 거의 없어서 그렇죠. 이것도 좀 실효성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네. 그리고 쪽방 주민이나 거리홈리스 외에도 전체 시민 대상으로도 무더위 쉼터, 기후동행 쉼터라고 해서 네네. 운영을 하는데 이거는 은행이나 편의점, 통신사, 대리점에 이제 협약을 맺고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사실 거리홈리스나 쪽방 주민들이 뭔가 물건을 사거나 이 통신 관련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가입기 민망해서 거의 이용은 안 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오세훈 시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어컨 설치를 쪽방에 한 게 있어요. 네. 네. 근데 이게 한 200여 대 설치가 되었는데 서울 지역 쪽방 주민이 한 2,3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충분치 않네요. 부족하고, 네, 그리고 공용이다 보니까 네. 문을 다 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자기 사생활 이런 거 특히 여성 쪽방 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 문을 열고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드시잖아요. 네. 그런 이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있고 또 운영자들 같은 경우는 전기요금이 많이 나간다고 그래서 그 리모컨을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유지하다 끄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리모컨 소유와 온도 통제 이걸로 인해서 쪽방 주민과 운영자 간 갈등도 만들어지고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우리 이 기후 취약계층에 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지금까지 이동현 홈리스 행동 활동가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작은 이벤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절약 꿀팁을 여쭤봤는데요. 몇 분 소개를 빠르게 해드리면 2787님 야채 살 때 손질된 건 더 비싸서 원물 그대로 구매를 합니다. 콩이나 마늘도 사서 직접 가면 양도 더 많더라고요. 또 출근할 때는 텀블러에 커피 챙겨 다닙니다 하셨고요. 4927님 집에서 잘 쓰지 않는 물건들 찾아서 중고거래 앱으로 거래하고 있다. 이걸로 또 용돈 버신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3487님 카드값이 너무 많이 나와서 요즘엔 카드 없이 현금만 들고 다닙니다. 카드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덜 쓰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맞네요. 저도 카드만 이제 들고 다니다 보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것도 이렇게 사게 되는 것 같거든요. 현금을 쓰는 거 또 꿀팁인 것 같고요. 4450님은 동네 중국집에서 포장을 하면 할인을 해주는데 포장 용기를 가져가면 추가로 할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국 음식 생각날 때는 포장 용기 가져가서 싸게 포장해 온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10분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 오면 꼭 받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정보 잘 듣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허리띠를 졸라매도 벅찬 고물가 시대. 여러분 주머니 사정에 꼭 맞는 맞춤형 재테크 솔루션 처방해드립니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를 준비해 오셨을까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재테크 솔루션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한 달에 한 번쯤은 직접 상담한 사례를 들고 와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명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다양한 케이스를 설명드리고 이럴 땐 어떻게 재테크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같이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은 지방 창원에 거주하는 분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분은 두 딸을 키우고 있는 맞벌이 가정이었습니다. 서울에 비해 집값이 비싸진 않지만 30평대 자가를 갖고 있었고 지방 특성상 차가 필요해서 부부가 각자 차도 한 대씩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네. 그리고 두 딸은 고등학생, 중학생으로 가장 교육비도 많이 들고 그렇죠. 아무래도. 부모의 손길도 필요로 하는 나이대였는데요. 네. 아마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 가운데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예. 그런데 이분들의 고민은 남편 사업이 한번 고꾸라지면서 생긴 부채 그리고 아이들 교육비 또 머지않은 노후에 대한 준비 등 당장 돈이 필요한 곳이 많지만 다 해결하기엔 여력이 되지 않죠. 네. 그래서 무엇부터 해결해야 하나 고민이 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뭐
주변에서 진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고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우가 많으실 것 같은데 부채가 있는 상황에서 자녀 교육비도 많이 들고 거기에 또 노후 준비가 미흡해서 고민이신 분들 이런 분께 좀 오늘 도움을 드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 사실은 저축은 아예 못하는 거죠. 네, 이 부분 역시 그랬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은 사업 실패로 인한 부채였지만 서울에 거주하는 분들은 내 집 마련으로 대출을 안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가정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런 대출 상환과 아이 교육비가 가정 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데요. 네. 돈은 한정적이니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선순위에 어디에 두고 어떤 비율로 해결해야 하는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오늘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에서는 한정된 돈으로 자녀 교육비며 대출 상환 또 노후 준비 등을 해결하는 방법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평소에 좀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셨다거나 또 아니면 방송 듣다가 궁금한 점이 생겼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서형노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또 추첨을 통해서 커피와 케이크 쿠폰도 보내드리는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그리고 콩 게시판이나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교육비나 노후 준비도 물론 중요한데 당장의 대출 상환이 조금 우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셋 다 중요하게 하나 해결하고 나중에 하나를 해결하자. 네.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겠죠. 아하. 하지만 저도 대출 상환에 조금 더 비중을 가져가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네. 전체 저축액의 30에서 40% 이내가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네. 교육비는 전체 저축액의 20% 이내로 준비하길 권합니다. 앞서 얘기한 사례자는 자녀가 중고등학생이었잖아요. 네. 이때는 작게는 수학 여행부터 체험 수업, 교재, 학원비 등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시기죠. 네. 부모 마음은 다 해주고 싶겠지만 넉넉하지 않다면 자녀 교육비 상한선을 정해두고 그 안에서만 지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늘 강조하지만 이런 교육비는 한 해가 다르게 훅훅 늘어나기에 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장기 플랜으로 꾸준히 준비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정시 펀드 등을 활용해서 기대 수익률을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은 부채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렇다고 이게 애초에 부채를 만들지 않는 생활을 한다는 거 이런 걸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특히 서울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없이 내 집 마련하는 것도 꿈 같은 일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대한민국 성인 남녀의 부채 유형별 점유 비율을 보면요. 고금리 대출 상품 보유 비율이 가장 높고요. 대출 금액 규모는 주택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40대 초반부터 후반까지 신용대출 보유 비율과 금액도 증가하는데 주로 부동산 구입, 가계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함인데요. 네. 이렇게 대출을 할 때는 앞서 말한 것처럼 집을 산다 이런 목적을 이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대출 이후 가계 경제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회피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들도 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지금은 집을 살 때 서울의 경우에는 최대 6억까지 네. 대출 제한이 생겼죠. 네. 6억이라고 적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리자가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는 나가는데요. 매달. 예. 네,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죠. 이자만 네. 그 정도 금액이니까요. 네. 그래서 재무적인 관점에서 보면 위험한 상황이지만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믿음,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과도한 담보 비율을 설정해서라도 집을 사는 분들이 많았던 건데요. 네. 그래서 지금 부채를 안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걸 해결하는 데 조금 더 비중을 두고 빨리 해결하라고 조언드리고 싶고요. 예. 대출을 일으킬 계획이 있는 분들은 그 이후 내가 번 돈을 번 소득으로 대출금을 갚고 생활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꼭 따져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대출 받기 전에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이후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해보고 대출을 받으라 이런 조언이시네요. 그렇다고 대출 상환만 막 이렇게 신경 쓰고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교육비 지출이나 대출 상환에 몰두하고 나면
준비 없이 노후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이 세 가지를 네. 가로 저축 형태로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네. 필요한 자금을 그때그때 모아서 다음 벌어질 재무 이벤트를 해결하는 방식인 세로 저축은 빠른 시간 안에 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시간이 흐를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고 네. 오랜 기간 지출이 필요한 이벤트의 경우에는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 저축 계획을 동시에 수립해서 목적별로 분산해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이걸 말씀드리는데요. 동시에 여러 가지 하는 걸 가로저축이라고 맞습니다. 하는 거군요. 가로저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저축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노후 준비나 자녀 교육비, 사연자의 경우 당장 교육비가 필요한 경우지만 네. 아직 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자산을 운영할 때에는 저축보다 공격적인 상품에 투자해서 수익률을 높게 가져가는 게 좋고요. 네. 복리나 비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예. 하지만 앞선 사연자처럼 바로 사교육비 지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네. 가로저축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비는 세로 저축의 형태로 비중을 집중적으로 좀 높이고요. 네. 그리고 노후 준비 등 시간이 좀 더 걸리는 목적 자금은 가로저축의 분배를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이런 플랜도 너무 좋지만 사실 모을 돈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잖아요. 네. 모을 돈 어디서 구할까요? 그래서 이 코너에서도 몇 번 말했지만 네. 재테크의 시작은 지출 줄이기란 얘기를 꼭 합니다. 네. 이 지출을 줄이려면 현재 나의 지출 목록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신용카드, 페이 사용이 많아지면서 특히 가계부 쓰는 분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잘하시네. 쉽지 않은데 꼭 쓰려고 하거든요. 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가계부를 써야 지출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가계부 쓰기를 제일 먼저 권하는데요. 네. 어플 이용도 괜찮지만 손으로 직접 쓰는 가계부가 더 파악하기 쉽고요. 네. 그리고 이 가계부를 바탕으로 하루 지출액을 정해서 하루에 정해진 금액만 지출하는 챌린지를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예. 근데 정말 쉽지 않죠. 아나운서님은 좀 어떠세요? 쉽지 않습니다. 매달 말일마다 이거 귀찮은데 해야지 하고 억지로라도 하거든요. 네, 잘하시는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해보면 지출 흐름 또 파악할 수 있고 새는 돈을 막고 조금이라도 돈을 모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보고 난 이후 어플로 가계부를 쓰면서 매달 지출 변화를 체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그런데 뭐 다 알죠. 너무 좋은 것도 아는데 보통은 진짜 줄일 게 없어. 필요한데 이것저것 쓰고 나면은 정말 남는 돈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 정말 줄일 게 없는 분들은 이미 훌륭하게 아껴 써서 재테크까지 잘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재테크를 걱정하는 분들 가계부를 보면 분명하게 줄일 만한 구석이 보입니다. 있어요. 네. 보통은 식비나 용돈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줄일 수 있는 것들을 먼저 손대자고 하는데요. 네네. 의욕만 앞서서 과하게 줄인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요요 현상하고 비슷한데요. 너무 굶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한번 확 풀려서 이성을 잃고 막 먹게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를 계기로 다시 또 살이 쪄버리는 경우도 많고요. 네. 그래서 용돈이나 식비를 줄이는 것도 조금씩 줄여나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또 통신비와 보험료 줄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통신비, 보험료. 네. 보험 리모델링이나 알뜰폰 요금제로 교체 등 방법은 있으니 이것도 시도해 볼 수 있겠고요. 네. 제가 상담했던 사연자의 경우에는 아이들까지 4명 모두 알뜰폰으로 바꿨는데요. 그래서 월 통신비를 15만 원이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와, 4명 다 바꾸니까 한 달에 15만 원씩이 생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끼고 해서 모아서 대출 또 교육비, 노후 준비까지 하려면은 돈을 잘 굴려야 할 텐데 어떻게 굴려야 합니까? 네. 보통 이런 가정은 저축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제가 상담했던 분 역시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아이 교육비가 지금도 많이 들지만 대학을 가면 큰 목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 교육비를 모으는 개념으로 적금을 가입해 월 70만 원씩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예. 사례자처럼 청소년기에 자녀가 있을 시에는 자녀 교육비는 단기 자금 성격이 강해서 리스크 있는 상품에 돈을 묶어두는 것보다는 적금처럼 안전한 방법으로 모아가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비상금 확보를 늘 강조하는데 비상금을 따로 빼두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의 돈을 비상금으로 빼서 언제든 인출 가능하고 또 매월 이자를 주는 파킹 계좌들 요즘 많거든요. 네네네. 그런 계좌를 만들어서 비상금을 마련해 두는 거를 추천했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생각해야 하는데요. 네. 이 코너 할 때도 그렇고 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을 갚기보다 그 돈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내서 나중에 대출을 갚는 게 어떠냐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십니다. 네네. 하지만 투자라는 게 맘먹은 대로 되지 않죠. 아, 그렇죠. 그리고 대출은 최대한 빨리 갚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대출은 일정 비중을 두고 갚아 나가시고요. 투자는 노후 준비 또 비상금 준비가 안 됐다면 이를 만드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뭐 어떤 투자 상품이 좀 적합할까요? 앞서 말한 저축 상품의 이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시 펀드나 ETF를 전 제일 먼저 추천하는데요. 네. 간접 투자 방식의 대표적인 상품인 정시 펀드는 한 번에 투자금을 거치하는 거치식 펀드와 매월 일정액을 투자하는 정시 펀드로 구성할 수 있는데요. 네. 정시 펀드의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을 불입하면 주가나 채권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 그에 따른 수익을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주가나 채권의 가격이 낮아지면 펀드의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다는 기회를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가 아닌 중기 이상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하. 지난 시간 이야기했던 ISA 계좌를 개설해서 정시 펀드와 ETF 상품 운용하면 아주 좋겠죠. 네. 제가 상담했던 가정의 경우 처음에 월 40만 원씩 납입해서 운용하는 걸로 했는데 지출 줄이기나 보너스 등을 받으면 조금 더 금액을 늘려가는 쪽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용 투자는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만든 목돈이 노후에 쏠쏠하게 쓰일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보통은 자녀 대학 등록금이나 자녀 결혼 자금 등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큰 돈 나갈 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노후용 비상금으로도 들고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노후엔 이런 목돈도 중요하지만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늘 우리가 강조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개인연금 준비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자녀 교육비로 지출이 많을 때에는 노후 준비에 큰 비중을 두기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 학업에 따라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상담했던 분에게는 월 30만 원씩 소액으로 개인 퇴직 계좌를 만들어 노후 그리고 연말정산 대비를 하게끔 조언해 드렸는데요. 이 역시도 추후 늘려가는 방향이 조금 더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할 수 있겠죠. 네. 자, 오늘은 대출 상환, 자녀 교육비 그리고 노후 준비를 한 번에 해야 할 경우 어디에 더 우선순위를 둬야 할지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문자 주시면 서형로 원장님과 함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브의 Rebel Heart. 아이브의 Rebel Heart 함께 듣고 왔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셨어요. 먼저 4156님. 저는 70대고요. 4남매 키우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노후 준비 하나도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일단 연세가 70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품을 지금부터 뭐 새로 가입해가지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일단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비상금 확보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금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안정적인 상품으로 저축이라든지 65세 이상의 비과세 저축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상품으로 비상금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렇게 노후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어떤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맞습니다. 방향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자, 콩으로 허진호님께서는 저는 연금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저의 노후와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연금 상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금보험 상품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이다 보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허진호님의 지금 제가 나이를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리고 투자 성향도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허진호님이 아직 뭐 노후 기간이 노후에 뭐 연금을 받을 기간이 뭐 15년 이상이라면 노후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안정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내가 기대 수익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노후의 기간이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연금저축 펀드의 전환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 연금보험에 불입하는 금액이 낮다면 차후의 연금보험은 조금 공격적인
형태의 상품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콩으로 또 허윤서님께서는 노후 준비할 때요. 부동산 투자로 매달 월세 받는 계획이 좋을까요? 아니면 적금이나 보험 상품에 투자해 두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이분도 아직 나이나 자세한 그 상황은 잘 몰라요. 네. 근데 이거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일단 부동산 가격이 네. 오르고 내리는 건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은 월세로서 그 노후 연금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네네. 만약에 공실이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한쪽에 이렇게 몰빵 투자라고 하죠. 네. 부동산의 월세로만 노후를 받는다는 계획보다는 조금 분산해서 예. 적금이나 뭐 보험 상품 등으로 조금씩 연금을 받고 나머지 부분을 월세를 받는 형태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방향으로만 막 생각하기보다는 최악의 상황도 어쨌든 생각해 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실제 뭐 현물이 월세를 받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리츠라는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짠테크 SOS 돈 되는 라디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교육원 서형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여행은 일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원동력이 되곤 하는데요. 여러분의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 여행지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행 안내서 장주영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뭐 어제 오늘은 조금 더위가 주춤한데 진짜 이번 여름 불볕더위 막 폭염이라는 단어들로 넘쳐났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가 그치고 나면 또다시 아까 무더위가 올 거라고 전문가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피서하기 좋은 곳으로 가본다고요. 맞습니다. 예. 아까 그 전문가 선생님이 뭐 날씨 쪽집게라고 하시던데 네. 분명히 또 더위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번 더위가 7월 초순 중에 단연 압도적이었고 제가 들으니까 118년 만에 뭐 기상 관측 이래 118년 만에 거의 최초라고 하던데 분명히 그러면 조선시대 때도 더웠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더운 날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러면 그 당시 선비들은 어떻게 더위를 보냈을까? 과거로. 어떻게 좀 살았을까 궁금해서 그래서 제가 준비한 오늘 가볼 곳은 조선시대 때 점잖은 선비들도 버선을 벗어던지고 발을 담갔다는 계곡으로 가볼까 합니다. 어디입니까? 서울 종로구 수성동 계곡입니다. 멀지 않네요. 네. 사실 일부 청취자분들께서 서울 쪽 계신 분들입니다. 도대체 왜 지방으로만 다니냐 여행을. 저희가. 네네네. 서울은 왜 없냐 자꾸 그러셔가지고 제가 야심차게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서울의 중심부 중 한 곳이죠. 청와대가 있는 옆 동네 효자동. 그리고 거기서 좀 서쪽으로 가다가 무학재를 바로 가기 전에 있는 인왕산으로 가볼까 합니다. 인왕산. 이 인왕산이 대체적으로 화강암으로 이룬 산인데요. 무려 1억 8천년 전 중생대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돌이거든요. 그래요? 특히 이 서울 사시는 분들한테는 더 익숙할 텐데 뭐 지하철 자주 이용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지하철 역사 안에 바닥을 이루는 돌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그게 대부분이 대보 화강암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인왕산의 화강암도 대보 화강암이라고 합니다. 같은 돌인 거예요, 이게? 지하철 바닥에 깔린 돌이 이 같은 돌이라는 사실 알고 나니까 조금 인왕산 계곡 찾아가는 길이 더 뭔가 새롭게 느껴지는데 수성동 계곡 한번 가볼까요? 물론 그 인왕산의 화강암 돌로 만든 건 아니고요. 그렇죠. 같은 재질입니다. 네, 이 사실 뭐 이런 소소한 정보 가지고 있으면 또 여행하는 재미가 조금 더 있으니까 그렇죠.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 수성동 계곡은 조선시대 때 왕족이나 사대부들이 자주 찾았다고 해요. 그래서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뒤로는 인왕산이 앞으로는 저택과 경복궁이 쫙 펼쳐지는 명승지였습니다. 이 조선의 대표 화가 하면 이분 빼놓을 수
없죠. 네. 겸재 정선. 네. 예, 이 정선에 장동 팔경첩이라는 그림을 모아놓은 책에 네. 수성동을 남겼을 정도라고 합니다. 또 추사 김정희 선생은 네. 비 내리는 날 수성동 계곡의 물소리를 듣고 시를 썼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선비들은 수성동 계곡을 찾아서 도대체 뭘 했을까? 뭘 하셨을까요? 궁금해지는데 네. 뭐 사실 지금의 우리랑 별반 다른 건 없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선비들도 계곡을 바라보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뭐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담소를 나누거나 뭐 책을 읽거나 이렇게 좀 아주 자유롭게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는 요새 책 대신에 뭐 스마트폰 들고서 막 인증샷 사진 찍느라 정신이 그렇죠. 없죠. 그렇긴 하지만 이런 게 조금 다른 것뿐이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 수성동이라는 이름은 물소리가 유명한 계곡이란 뜻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현재는 계곡이 좀 말라 있습니다. 건천이라고 부르는데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오늘 같은 날 분명히 물을 모아놓거든요. 그러다가 비가 내린 다음에 좀 한참 좀 지난 다음에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곳에 수성동 계곡의 진면목을 보기 위해선 일기예보를 꼭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를 기다려서 비 올 때는 가면 안 돼 이게 아니라 비가 오고 나서 이 수성동 계곡에 가면 물이 흐른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수성동 계곡까지 가는 길도 궁금합니다. 뭐 여러 길이 있지만 제가 오늘 소개할 길은 인왕산 자락길을 통해서 가볼까 합니다. 이 한양 성곽길과 둘레길을 시작하는 사직동 주민센터 뭐 또는 종로문화센터에서 시작하는 길인데요. 뭐 조금 덜 걷고 싶다 하는 분들은 마을버스를 타고 이 청운공원 앞 윤동주 문학관에서 내려서요. 이 오히려 내리막길을 걸어서 서천으로 내려가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뭐 일단 마을버스를 타고 윤동주 문학관에서 내려서 이 둘레길을 따라 쭉 걷다 보면 서시정이란 정자를 만나거든요. 여기서 인왕산 자락길과 한양 도성 성곽길로 나뉘는 갈림길이 나옵니다. 갈림길 어디로 어떻게 갈까요? 가면 될까 고민하시지 말고 침 이렇게 퇴 뱉어가지고 농담입니다. 그러다가 저한테 맞으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양쪽 어디로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요? 중간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진짜 마음 내키는 대로 가시면 되고요. 저는 한양 도성 성곽길을 좀 추천합니다. 뭐 우리가 평소에 성곽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널찍한 계단식으로 해서 성곽길 따라 오르는 길이거든요. 조금 숨이 차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치가 너무 예뻐요. 있습니다. 운치가 있어요. 그래서 성곽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풍경 아주 인상적이거든요. 성곽 배경으로 꼭 사진 한 장 남기시길 바라겠고요. 뭐 이렇게 좀 빠르지 않은 속도로 한 20분 정도 걷다 보면 오솔길 끄트머리에 이 나뭇가지 사이로 좀 흔히 말하는 트리하우스 같은 통유리 건물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바로 인왕산 숲속 쉼터입니다. 쉼터. 원래는 군초소 건물이었던 곳인데 시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좀 탈바꿈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주 분위기가 특별해요. 삼면이 통유리로 구성이 돼 있어서 개방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탁 트인 숲을 바라보면서 쉬는 기분이 아주 내가 여기까지 오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뭐 더구나 좀 작은 도서관처럼 책을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자연 속에서 사색의 시간을 갖는 의미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쉼터에서 슬슬 산길 따라 내려가다 보면 인왕산 자락길이 쭉 이어지는데 이 길을 두고 시간이 느리게 가는 장소라고도 부릅니다. 뭐 도심의 빌딩 숲이 아니라 이 녹음이 짙은 숲을 걷는 것이 서울에서 좀 가능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바쁜 일상을 잊고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표현이 좀 어울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윤동주 문학관에서 이렇게 슬슬 걷기 시작해서 이 숲속 쉼터까지 가는 이 여정만 해도 정말 웬만한 훌륭한 여행길이 될 것 같은데 목적지인 수성동 계곡이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그 인왕산 자락길을 서서히 걷다 보면 계곡 형태의 모습이 눈에 좀 들어오거든요. 오늘의 목적지 수성동 계곡입니다. 여기가 자락길에서 서촌 오긴길로 접어드는 길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인왕산이 화강암으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는데
치마바위, 섬바위, 기차바위, 뭐 기암괴석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예. 뭐 흔히 협곡이라고 부르잖아요. 네네. 그런데 여기는 뭐 협곡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주 그 기괴한 모습의 바위가 바위랑 계속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대한 협곡의 축소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자연이 빚었다고 상상이 안 갈 만큼의 바위 생김새가 굉장히 좀 특이해서 네. 뭐 어디를 봐도 아름답거든요. 또 기암괴석 사이로 또는 그 곁으로 푸른 숲이 우거진 모습도 운치를 더합니다. 이 수성동 계곡의 길이가 한 200m가 채 안 된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마주한다는 게 놀라우니까 이 작지만 아주 아름다운 아주 기괴한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수성동 계곡이 건천이라고 전해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뭐 계곡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발을 적실 정도의 아주 졸졸졸 흐르는 물 정도가 있을 뿐인데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이 너른 바위에 그 자리를 펴고 앉아서 푹 쉬었다 갈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수성동 계곡 바위에서 뭐 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던 옛 선조들처럼 자연을 보쌈아서 풍류를 즐기는 기분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혹여나 계곡다운 모습을 보고 싶다면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비가 온 다음 날 그렇죠. 아니면 그 다다음 날 정도 가시면 이곳에 계곡이 흐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전이 최우선이겠고요. 네. 아름다운 이 수성동 계곡의 진면목을 위해서는 비 내린 다음 날을 기약해야 한다는 거 방문 꿀팁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어딜까요? 충북 괴산인데요. 이 괴산은 사실 산막이 옛길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열기를 싹 식혀줄 곳이 있습니다. 뭐 에어컨이 내뿜는 인공의 바람이 아니라 이 나무와 강물이 선물하는 자연의 바람이 있는 곳 바로 괴산의 화양구곡입니다. 화양구곡. 예. 이 괴산은 지도를 딱 펼쳐서 보면 충북 땅에서도 정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어요. 네. 우뚝 솟은 산과 깊은 계곡을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그중에 압권을 꼽으라면 화양구곡입니다. 이 화양구곡의 이름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무려 9개의 절경이 관광객을 맞는 그런 곳인데요. 이 정확하게는 괴산군 청천면 화양천 주변에 약 3km에 흩어져 있는 9장소를 말합니다. 이 천천히 걸어도 1시간 30분이면 전 구간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요? 마치 모든 일을 아우르듯 험하지 않게 있어서 여름에는 허가된 장소에서 심지어 이 물놀이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가족 단위 피서객들한테 특히 인기가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어제부터 시작했네요. 맞습니다. 출발은 화양동 입구 사거리 쪽에서 시작하는 걸 추천하는데요. 그 이유가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또 화양구곡을 안내하는 팸플릿을 좀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걷기 시작하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1곡인 경천벽을 만나는데요. 하늘을 떠받드는 벽이란 뜻을 지니고 있거든요. 벽이요? 네. 이 높고 넓은 하늘을 절벽 하나가 좀 어떻게 이렇게 떠받칠 수 있을까 싶지만 이 칼로 자른 듯 수직으로 솟은 이 산세를 보다 보면 이해가 갑니다. 와, 표현이 지금 칼로 자른 듯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아찔하게 가파른 경사로 있을지 실물이 너무나 궁금해지는데 구곡 중에 이제 8곳 남았네요. 어서 소개를 해주시죠. 이 화양구곡을 영화에 빗대 설명하면 좀 전에 소개한 1곡이 명작 영화의 아주 흥미진진한 예고편 정도고요. 남은 8개가 본편인데 자, 이 곡으로 향하는 길은 나무데크가 쭉 깔려 있습니다. 뭐 가벼운 마음으로 걷기가 참 좋고요.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 계곡 입구에 다다르면 마치 좀 쫓아오는 듯하던 자동차 소음도 안 들리고요. 대신에 계곡물이랑 바람 내는 소리 또 새 쥐적이는 소리만 들립니다. 그만큼 산이 깊어진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는 꼭 해야 할 일이 들이마셔야 합니다. 뭘요? 공기죠. 맑은 공기를. 워낙 공기가 좋아서 내가 이 정도까지 들이마셔도 되나 싶을 정도로 끝까지 달아 싶게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 좋겠습니다. 삼곡 이제 좀 가보면 이 조선 후기 성리학자죠. 우암 송시열과 인연이 좀 있는데요. 이 송시열이 말년에 화양구곡에 내려와서 지냈습니다. 그가 세상을 뜨고 나서 이 제자 권상하란 분이 있는데 그분이 스승이 머물던 이곳에 9경치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화양구곡에는 송시열 유적이 여럿 있습니다. 만동묘, 암서제, 화양서원,
하양소연 묘정비 등이 그런데 이 그중에서 송시열이 자신이 가르쳤던 효정 임금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일 새벽 크게 울었다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삼곡인데 네. 읍궁암이거든요. 읍궁암. 예. 네. 그래서 이곡 운영담에서 한 2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아주 널찍한 바위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네. 또 화양구곡의 아름다움은 사곡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여기는 물속 모래가 금싸라기 같다고 해서 금사당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 금빛 모래가 수면 아래를 빛나게 한다면 이 바위 위에 있는 아담한 건물이 이 금사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것 같이 보입니다. 네. 자, 화양구곡 1곡에서 4곡까지 봤는데 지금 5개 곡이 남았는데 시간이 지금 충분치 않거든요. 그렇죠. 최대한 한번 갈 때까지 가볼까요? 네. 이 5곡을 먼저 소개하면 5곡은 첨성대예요. 네. 경주 첨성대가 아닙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렇죠. 똑같아요. 이 별을 관측하는 자리라고 해서 첨성대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네. 첨성대 모양이 큰 바위가 첩첩이 층을 이루고 있거든요. 네. 딱 별 보기 좋게 생겼습니다. 6곡은 능운대인데요. 네. 커다란 바위가 구름을 찌를 것처럼 생겼습니다. 왜 우리가 손바닥을 딱 세우면 각 손가락 길이가 달라서 들쭉날쭉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7곡은 와룡암인데요. 네. 계곡에 바짝 엎드려서 꿈틀거리는 용의 모습 같다고 해서 이름이 지어졌고 오래된 다리를 건너편으로 학이 둥지를 틀고 앉아서 알을 낳았다는 전설이 있는 8곡은 학소대라 부릅니다. 예. 여기서부터 계곡이 더욱 깊어지는데요. 마지막 9곡은 파천입니다. 파천? 예. 이 파천은 너른 바위 위로 흐르는 물결이 용의 비늘을 꿰는 형상처럼 보인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거든요. 예. 계곡 전체에 흰 바위가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 위를 흰 물결이 치는 모습이 마치 좀 비늘같이 진짜 보입니다. 야, 빠르게 지금 나머지 5곳까지 봐서 화양구곡의 9곳을 지금 다녀왔습니다. 하나하나 이렇게 기억했다가 천천히 따라서 걸으면서 여유를 느껴보는 그런 여행, 여름에 시원하게 다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행 안내서 오늘은 계곡이 있는 여행지 2곳 살펴봤습니다. 서울 수성구 계곡, 충북 괴산의 화양구곡, 매일경제 여행플러스 장주영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과 커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